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인 상림의 황용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용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퇴사 후 계약이 성사됐어요. 사실 그대로 작성된 리뷰도 처벌되나요? 싸움 구경만 했을 뿐인데 처벌받나요? 제 반려동물을 살려주세요. 네,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네요.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돌아온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굵고 짧게 설명해주는 시간, 금요일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알아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요. 그동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집에서도 고품질의 드라마나 영화들을 손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4월 1일부터 이러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법안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K 콘텐츠 산업뿐만이 아니라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내용도 포함됐다고 하니까 어떤 세부 요건들이 좀 추가됐는지 변호사님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24년 2월 29일 날 일부 개정되어서 이제 4월 1일 날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세 공제 혜택을 받는 분야로는 연구 및 인력 개발 분야, 영상 콘텐츠 제작 분야, 농업회사 법인,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 등이 있습니다. 연구 및 인력 개발 분야 관련하여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기술이 기존의 62개에서 66개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의 세부 기술이 추가되었는데요. 또한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 원천 기술 범위에서 방위 산업도 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기술 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30%에서 40%, 그리고 중소기업이 40%에서 50%였는데 여기에 새로이 반도체 제조 기술과 OLED 화소 형성 기술, 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수소 환원 제출 기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R&D 비용 세액 공제 중 신성장 원천 기술 범위가 현행 13개 분야에서 158개 기술에서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늘어났었고 방위산업 분야의 군사위성 체계 기술과 유무인 복합 체계 기술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둘째로 영상 콘텐츠 제작의 경우 제작 비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액 공제 요건을 신설하였는데요. 촬영 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80% 이상인 경우 추가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기본 공제 비율인 5%에서 10%에서 추가적으로 10%에서 15%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이 확대되었는데요. 컴퓨터 학원이 추가된 점이 특이 사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퇴직 소득으로 과세되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발전 특구 창업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이 기업은 5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게 됩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제조업, 연구개발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연구, 특히 R&D 분야나 혹은 뭐 요즘 이제 잘 나가고 있는 K방산, 방산 관련된 부분도 좀 군사위성 체계 기술이나 혹은 유무인 복함 체계 기술 등이 좀 추가되면서 많은 세액 공제들이 있고 또 특히나 이제 K 컨텐츠, K 요즘 문화 컬처죠. K 컬처 좀 약간 좀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개정이 좀 좋은 쪽으로 돼서 이번 개정을 통해서 좀 K 컨텐츠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관련 산업의 투자와 고용까지 좀 촉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법령은 4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택도시기금법입니다. 깡통전세, 전세 사기 피해가 여전히 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 뭐 줄여서 허그라고 하죠. 그래서 허그를 통해서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임차인들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중단 상태를 좀 막고 허그의 재정 악화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주택도시기금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4월 17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최근 전세 사기가 급증해서 예, 예. 2023년 1년간 허그가 대신 돌려준 전세금만 3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 엄청나네요. 있습니다. 예. 네. 적자가 1년 사이에 9배로 늘었는데요. 허그의 조단위 손실과 재무 구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신규 보증 발급 중단, 즉 이제 가입 중단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 허그의 최대 주주인 국토교통부가 4조 원 규모의 도로공사 주식을 허그에 현물 출자하는 등 정부가 1년 사이에 약 5조 원의 국가 재정을 투입하기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개정을 통해서 허그의 법정 자본금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고 허그의 보증 한도와 업무 범위를 늘리기로 하였는데요. 이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본금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네. 두 번째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범위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주택토지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확인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였고요. 주택토지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 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상향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신청인의 금융정보를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서민들을 위해서 특히나 이제 허그를 사용을 하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뭐 자본금을 상향한다거나 아니면 보증이 좀 더 쉽게 나갈 수 있다거나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다거나 그 다음에 전세 보증은 좀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네, 개정이 된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전세 사기 피해로 좀 고통을 받으신 피해자분들 특히나 이제 뭐 앞으로도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피해자분들께서 그런 고통을 좀 덜 수 있도록 덜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법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출퇴근 30분 시대 요즘 이제 동사의 K 뭐 이제 GTX라고 하죠. GTX가 개통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좀 경기도와 서울시 사이의 어떤 수도권 간의 어떤 광역 교통이 조금 더 많이 마련이 되고 있고 서민 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이용하기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와 서울시의 교통 격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복되는 신도시 주민들의 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4월 17일부터는 정부가 근본적 제도 개선에 좀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내용 좀 살펴주시죠. 네, 그 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제 네네. 소위 이제 광역교통법이라고 하는데요. 예, 2024년 1월 16일 날 일부 개정되어 가지고 예. 4월 17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 이유를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버스 운송 산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광역버스 종합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이제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개별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개선 대책의 조기 수립으로 사업 기간을 확보를 위해 개선 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 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광역교통시설분담금 산정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 건축물도 주택수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해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공간적 범위를 20km에서 50km까지 확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개정안을 통해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것으로 광역교통시설 신속한 구축으로 인해서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게 됐군요. 지금 광역버스 종합정보 체계를 좀 구축하고 운영하고 좀 네. 체계적으로 좀 뭔가 광역버스들 혹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광역교통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혜택이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신도시 주민들의 좀 이런 불편함들이 좀 조금이나마 좀 해소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광역도시 간에, 그러니까 서울시와 경기도 사이에 어떤 좀 교통체증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기를 좀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지금부터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네.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네네. 네,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이제, 네, 상담자님 잠시만요. 혹시 TV 켜놓고 계신가요? 네? TV 켜놓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아, 잘 들리세요? 예, 예. 네, 그러면 어떤 점 궁금하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제가 21년부터 22년까지 네, 근무한 회사가 A 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영업직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예, 예,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고 네, 영업직이니까 인센티브 총액의 한 3%, 4% 받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한 10개월, 12개월, 11개월 일하다가니 네, 급하게 이제 제가 나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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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영업하면서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예, 예, 이제 여러 가지 견적서 넣고 뭐 하나에 뭐 10억짜리, 15억짜리도 넣고 뭐 네, 3억, 4억짜리 넣고 많은 개인 이제 회사에서 원래는 이제 영업비를 줘야 되는데 영업비도 예. 못 받고 해서 예, 예, 이제 나왔는데 한 2개월, 3개월 전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결선에 이제 영업하면서 PT 뭐 3차, 4차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결승전에 올라가서 네, 우리가 오다를 한 15억짜리 땄어요. 아, 제가 네, 이렇게 네, 영업하는 데를 네, 땄는데 이제 올해 말에 올해 뭐 3, 4월 달에 이제 그 15억짜리가 이제 공사가 다 끝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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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났는데 이제 그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도 안 하고 네, 이제 인스테브 같은 거 뭐 그만뒀다는 얘기를 가지고 뭐 얘기도 안 하고 해서 네,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되나 네. 그래서 어떤 보상을 네네네. 받을 수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네. 회사를 21년에서 22년까지
총 한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네. 다니셨고 예, 영업직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예, 월급은 100만 원. 대부분의 그리고 월급은 네, 100만 원의 인센티브 형태. 그래서 예, 인센티브가 한 3%의 총액의 네네. 3%에서 4%. 네, 네, 3에서 4% 정도인데 퇴사를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진행을 했었던 내가 영업해 왔었던 프로젝트가 15억짜리가 좀 진행이 됐다. 결정적으로 진행이 네네. 그래서 됐다. 계약이 됐다. 그렇기 예, 때문에 계약이 됐는데 그러면 인센티브로 뭐 3에서 3%면 제가 계산해 보니 4,500만 원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 주신 거죠. 예, 예. 네네. 옆에서 황용 변호사님께서 지금 잘 듣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네. 황용 변호사님께서 네. 상담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네. 황용 변호사님한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근무 조건을 인센티브 계약으로 체결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네. 이제 공사 수주하는 근무처였을까요? 그 다니시던 예? 공사 이제 공사 계약을 체결하시는 거를 이제 성사시키는 내용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영업을 계속 거기하고요. 비사하고 계속 했으니까요. 네네. 보통 이제 공사 이제 수주라든가 진행하실 때 이제 인센티브 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그 네. 이제 근로계약 체결하실 때 근로계약서에 근무 조건이라든가 그 네. 급여 지급 조건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한다는 근로조항을 이제 계약 조항을 넣으셨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로계약서에 이제 그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취업 규칙 같은 게 회사 내부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안일까요? 네, 뭐 네, 네. 인센티브 적으로 이렇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게 취업 규칙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 사안이시고요. 네, 네, 네. 아, 네. 그렇게 하시면은 이게 이제 급여로 좀 주장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네. 그러면은 그 근무 그 계약을 수주를 진행하셨던 그 15억짜리 세종시에 있는 교회 계약은 그 이제 네. 진행하셨던 업무 내역이라든가 그 연락 받고 주고받고 했던 이제 이메일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고 계신가요? 전화번호는 다 있죠. 전화번호는 있으시고요. 예, 담당자 전화번호. 예. 거기 그러면 이제 이제 담당자들 다 전화번호하고 뭐 지금 다 전화를 하고 있어요. 네네 회사 그 이제 수주 계약해서 회사를 대표해서 이제 거의 다 이제 공사 진행을 시작을 하셨던 거네요. 예, 예. 계약 관련해 가지고 예. 네. 제가 거기는 뭐 이렇게 계약할 때는 직접 못 내려갔는데 네네 이제 거기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지하철 타고 뭐 세종까지 가서 예 담당자 만나고 견적서 주고 네네 뭐 PPT는 이제 사장님하고 그 이제 협력업체하고 가서 계속 세네 번 했으니까요. 네네 그 우선은 지금 이제 못 받으신 인센티브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해가지고 회사에 네. 이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이제 원래 이제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그 법에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지급 수준이라든가 지급 시기라든가 지급 요건들이 법에 이제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제 그 인센티브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이제 근로계약 특히나 이제 공사 수주 관련해서는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근로계약서에 이제 명칭이 되어 있는가 혹은 이제 뭐 취업 규칙이라든가 단체 협약상에 인센티브로 이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지가 가장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말로만 내용들이 하는 건 말로만 해 사장이 말로만 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구두 계약도 계약이래 가지고 말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네.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아, 그 청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네. 이제 증거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 구두 내용에 대해서 뭐 사실 확인서라든가 혹은 이제 뭐 녹취록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카톡 내역들로 입증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들로 이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입증 책임이 안 돼 가지고 불비할 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 이게 이제 돈을 달라라고 하는 게 성과급 지급 청구가 될 것인데 이게 네. 처음부터 이제 그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잘 없고요. 네. 보통은 이제 지방고용노동청에다가 임금 체불을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임금 체불 신고하게 되면은 지방고용노동청 등에다가 상대방한테 나한테 임금을 줘라라는 내용이 아니라 저 사람이 원래는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처벌을 해라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이 지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제 처벌을 받을 것인지 혹은 이제 임금을 지급을 하고 진정 취하를 해서 사건을 종결시킬 것인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임금을 지급하고 끝내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먼저 예. 지방고용노동청에다가 이제 임금 알겠습니다. 미지급을 이용해서 네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상담자님. 뭐 네. 이게 궁금하신 점은 다 해결이 되셨나요? 네네네. 일단은 뭐 네네. 가서 뭐 고발이나 뭐나 해봐야 네. 노동청 가서 한번 네. 해봐야죠. 변호사님, 황용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노동청에다가 임금이 명확하게 이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임금 네. 체불 관련된 부분으로 네. 진정을 넣어 보시는 것도,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노동청에서 이제 근로감독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네. 어쨌든 뭐 검찰에다가 뭐 네. 고발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그 후에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런 네네. 부분 이제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안 네. 되시면 이제 민사소송, 아까 그 변호사님 네. 말씀해주신 성과급 청구 소송이 있는데 그 부분 네. 진행하실 때 또 가까운 예. 변호사님들한테 좀 도움 받으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예. 요 내용 관련해가지고 이제 전화 끊고 이제 네. 변호사님하고 제가 몇 가지 더 얘기 나눌 텐데요. 그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네, 변호사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성과급 청구 소송, 저 지금 얘기를 좀 상담자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약간 좀 증거가 좀 부족해 보여요. 그렇죠? 네. 지금 약간 구두계약이라는 말도 좀 나왔는데 예. 만약에 제가 이제 좀 궁금한 점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이 퇴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퇴사를 한 다음에 이 회사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을, 그래 네가 회사를 알아봐 온 건 맞아. 하지만 그 이후에 이 계약이 성사되는 데까지는 너가 퇴사한 이후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어. 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계약 성립에 대한 기여도를 우리 상담자님한테 인정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그 이제 퇴사 전까지 계약이 완전히 성사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이제 수임한 업무에 대해서 상당 네. 부분 이제 음. 임무를 진행하였다면은 네. 그 기여도를 측정해가지고 네.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네. 대해서는 성과급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일부분을 받게 될까요? 네. 아니면 전체 인센티브, 아까 계약 3에서 4%라고 했는데 네. 4,500에서 6천만 원, 이 예. 부분을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일부분 감액돼서 받게 될까요? 그 이제 계약 체결만 직전에 앞두고 있었던 경우라고 한다면은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뭐 그렇죠. 고의적으로 이제 피하는 그랬을 경우도 수도 있겠지만은 있겠죠. 예. 그 이제 업무 진행 속도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진행돼 가지고 예, 기여도를 예. 충분히 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예. 그 이제 그 기여도에 해당하는 만큼 이제 네, 청구가 가능할 것 감액될 같습니다. 수도 있다라는 네, 부분, 네. 예, 그 부분 하고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 네. 증거를 조금 어떻게 이제 소송을 하게 되거나 혹은 아니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게 될 때도 어느 정도는 좀 증거를 제출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증거를 어떤 걸 좀 수집하면 더 상담자님한테 좀 도움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예, 같아요. 그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근로계약서라든가 취업 예. 규칙이라든가 단체 협약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센티브적으로 계약을 예. 체결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기본급이 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면은 예. 인센티브 계약 자체를 이제 추정할 수 있는 좀 근거가 네.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좀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네. 만약 구두 계약 말고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신다면은 최대한 이제 녹취록이라든가 혹은 이제 문자 내역들을 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 49조에 의하면은 네. 이제 임금 채권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22년도에 퇴사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네. 그 이제 그 기간이 도과하지 않게 기간을 좀 잘 준수하시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 얘기 듣다 보니까 또 하나 갑자기 궁금한 네네. 점이 또 생겼는데 너무 약간 서스펜스하게 질문하나요? 아닙니다. 아니, 네. 제가 100만 원에 네. 기본급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하는데 100만 원이 최저임금에 걸리는 건 아닌가요? 예, 그 이제 인센티브 이렇게 계약이 계약해도? 만약에 체결이 안 돼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네. 그 이제 근무 조건이라든가 네. 혹은 이제 근무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를 네. 수가 있는데 네. 그 전업으로 근무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 최저임금에 장에 매달한 내용이라 가지고 네. 이제 처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네. 인센티브를 못 받아서 네. 1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네, 네. 인센티브를 못해서, 영업을 못해서. 네. 그럼 최저임금법 위반은 안 될까요? 제가 이게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신청자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근무 조건 자체가 만약에 이제 그냥 그 기본 활동비 내역으로만 100만 원이 책정돼 있다고 한다면은 예. 그 이제 그 조항을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내용이 약간 좀 있을 것 뭐 같습니다. 프리랜스 계약을 해야 예. 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변호사님 좀 다양한 방안들을 좀 제시를 해 주셔가지고 상담자님께서 좀 많이 좀
이해가 되시고 해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방고용 노동, 그러니까 가까운 노동청을 가셔서 이제 임금체불 관련돼서 진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형사처벌까지 좀 이렇게 사업주가 네. 형사처벌까지도 좀 감내하면서 임금을 안 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성과급 청구 소송 이걸 해야 될까요? 예, 그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하셔가지고 네. 이제 뭐 민사상 채권 자체는 계속 이제 예. 가지고 있으신 분이니까 예, 예. 이제 지급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업주를 상대로 해야 되나요? 그 회사를 상대로 회사를 이렇게, 상대로. 예. 네. 노동청 신고 후에 네, 안 줬다. 네, 너무 안 줬다. 예. 그러면 뭐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최근 이제 뭐 임금 미지급을 하는 경우에 뭐 징역형까지도 이제 나올 수 네, 있다라는 맞아요. 내용들이 예, 지금 예. 이제 저희가 언급이 되고 다뤘었죠. 있어가지고 예,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네. 그 이제 회사랑 이제 대표이사를 같이 상대로 해가지고 예. 지급 청구를 하셔가지고 받아내시면은 예,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내가 데리고 온 그 회사, 네. 데리고 와서 영업이 된 회사, 그 회사에는 뭐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겠죠? 그 아무래도 이제 수임 계약 범위 자체가 네네. 위임인이 기존에 내가 이제 고용이 되어 있는 회사인 네네. 상황이래 가지고 내가 이제 거래 상대방은 이제 저희가 위임을 받은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상대로는 이제 청구 좀 어려울 그러니까 것 우리 같습니다. 회사한테만 임금이나 네네. 성과급 형태로 예. 청구할 수 있다. 네. 변호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상담자님한테 한 말씀 해주실 거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인센티브 계약 자체가 그 내용이 이제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그 구두 계약이라든가 언급하셨던 것처럼 증거가 만약 불충분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최대한 그 이제 상대방 회사라든가 이제 호의적으로 좀 써줄 수 있는 사람들 상대로 사실 확인서 같은 것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하여서 이제 2022년도에 퇴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청구를 먼저 진행을 하신다든가 혹은 이제 그 기간이 도과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황용 변호사님께서 우리 이제 증거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확인서들도 좀 미리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채권 관련된 소멸시효도 한마디 해주셨어요. 그래서 소멸시효도 3년이니까 충분히 기간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청구하셔가지고 상담자님께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까요? 네, 얼마 전 큰 마음을 먹고 SNS에서 유명한 미용실에 다녀왔습니다. 저에게는 부담되는 금액이었지만 후기가 좋아서 믿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보여준 사진대로 머리색이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머리 길이나 모양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큰 돈을 날린 것도 화가 나지만 힘들게 길러온 머리를 망친 것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다녀온 후 사실 그대로 후기를 작성했는데요. 결단코 허위 사실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너무 분노한 나머지 내가 갔던 미용실 중 최악이었다. 내 인생 최악의 미용실이다. 죽고 싶은 심정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글을 작성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제 리뷰를 읽은 미용실에서 저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한 겁니다. 제가 쓴 글이 정말 명예훼손이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좀 안타까운 사연 보내주셨는데, 상담자님께서 좀 속상한 마음에 좀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까지 가능한 건가요? 네, 그 이제 요즘 인터넷 후기가 좀 예. 중요한 시대래 가지고 예, 예. 실무에서 사안과 같이 이제 고소라든가 고발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예. 종종 있습니다. 이제 명예훼손 자체는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후기를 남기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다만 사실의 적시가 아닌 비판 내지 의견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자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의 적시가 아닌 비판 또는 의견. 의견에 불과한 경우에 그럼 타인에 대한 사실을 좀 발설을 하면 무조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네. 타인에 대한 사실을 발설한다고 무조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 것은 아닙니다. 네. 이제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는 특정성이 갖춰져야 되고 네.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 공연성이 갖춰져야 되며 이제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의 고의 요건이 충족되어야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네, 명예훼손이 우선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특정성, 그 다음에 좀 전파 가능성이 좀 인정되는 공연성, 그 다음에 고의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데 과실은 안 되는 건가 보죠? 과실 범죄는? 네, 아무래도 이제 고의에 네네. 의한 성립되는 범죄이다 보니까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 좀 공연성, 요거 조금 설명 좀 더 해주실까요?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예, 그 이제 그 특정 그 개인만 있는 상대방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대외적으로 내 명예가 실추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연성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댓글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사회적으로 내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 기분이 나빠서 감정이 좀 상한 나머지 좀 극단적인 글을 작성하다가 아까는 그냥 일반 사실이라고 했는데 허위 사실이 만약에 포함됐다면 더 중한 처벌을 좀 받을까요? 어떻게 처벌받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허위 사실을 포함시켜서 예, 적시하는 경우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예, 있습니다. 예. 이제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금고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제 별개로 이제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이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 허위 사실 적시 자체가 이제 가중 처벌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항상 좀 헷갈리는 게 명예훼손죄랑 모욕죄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네. 명예훼손죄랑 좀 모욕죄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제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가장 큰 차이는 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를 하는 것인데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라든가 경멸적 감정 등을 표현한 경우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 두 죄 모두 특정성이라든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고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헌법상 기본권의 어떤 행복 추구권의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다른 소비자들의 좀 알 권리를 위해서 리뷰를 남겼다고 주장을 한다면 네. 무혐의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 이제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를 하고 공익을 위하여서 상당한 방법으로 네. 적시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한다면은 형법 310조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안의 경우 진실이 인정되고 미용실을 이용하는 다른 고객들도 알게 하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을 주장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공익적 목적을 주장하실 때는 이제 행위의 목적 자체가 전부 다 공익적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대부분의 목적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공익성 자체를 인정해주는 판례의 경향이 있습니다. 네, 위법성 조각 사유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비판 내지 의견에 불과하다거나 뭐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위법성이 좀 조각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우리나라 사실은 미국에는 이제 명예훼손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국민 여러분들 정말 의문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담해 보면 상당히 의문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 이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생기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외적 명예를 이제 저하시키는 사실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외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된 예. 것입니다. 이 외적 명예가 무엇인가를 보면은 이제 사람의 인격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미용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네, 합의를 하고도 처벌하고 싶으신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네. 돈은 돈대로 받고 그다음에 이제 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네. 이런 어떤 여러 범죄 행위들 중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 이 사안에서 만약에 미용실이랑 합의를 한다면 미용실이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은 안 받나요? 예, 그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용실과 합의를 한다면은 수사 단계라고 한다면은 공소권 없음이 될 것이고 공판 단계라고 한다면은 공소기각 판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합의랑 합의서를 작성하는 거랑 이제 처벌 불처벌 의사를 표현하는 거랑은 별개여서 네. 이제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것만으로는 이제 반의사 불벌에 해당하진 않지만은 통상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추가적으로 이제 민형사상 네.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산입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이제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의사가 표시된 걸로 봐가지고 네. 이제 공소 기각 판결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네. 시청자분들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민사 합의하고 형사 합의하고 뭐 반의사 불벌죄니까 이제 피해자 처벌 불원의 의사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다르다. 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시더라도 만약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렇게 합의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그렇게 합의를 한다고 하면 또 처벌은 될 수 있다. 네, 요 맞습니다.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대부분은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합의를 볼 때 그 민형사 그다음에 이제 처벌 불원의 의사까지 다 통합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죠. 예, 맞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형사보상 공탁제도를 이용해가지고 공탁금을 이제 건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만약 이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원한다라고 이제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양형 사유에서 아무래도 이제 합의 내용을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또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가해자분들이든 피해자분들이든 황용 변호사님처럼 좀 유능한 변호사님들을 좀 만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다음으로 하나 더 궁금한 부분이 업무방해 고소했거든요. 그러면 업무방해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예, 그 이제 업무방해죄는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의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제 상담자님이 남긴 리뷰는 이제 허위 사실 자체가 아니라 가지고 업무방해죄는 성립이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네, 업무방해는 좀 되지 않을 것 같다. 아, 만약에 이제 미용실 또는 디자이너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이제 머리를 망친 것 자체가 이제 그 머리를 이제 디자인하는 혹은 이제 머리를 미용을 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현저하게 채무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다면은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솔직하게 쓴 리뷰 때문에 법적 분쟁에 휘말린 분들께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리뷰를 쓸 때 가볍게 생각하고 작성을 했었는데 고소를 당하게 되면은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약간 리뷰들을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또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때 고소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이제 리뷰를 할 때 신중하게 작성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고소라든가 혹은 이제 소송이 들어오게 됐을 때 내가 어떤 취지로 작성했는지를 처음부터 이제 일관되게 잘 해명을 하셔가지고 이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황용 변호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주신 상담자분께서 많이 잘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조언 받으셔가지고 저희 문제 해결하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메일 상담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볼까요? 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중 한 30대 남성과 시비가 붙게 됐습니다. 30대 남성이 먼저 어깨를 세게 부딪히면서 시비를 걸기에 친구들은 남자를 으슥한 곳으로 끌고 데려가 마구 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끝 하나 대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핸드폰으로 폭행 상황을 촬영만 했는데요. 물론 약간의 욕설은 했지만 저는 정말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는데요. 다음날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며 어제 일을 캐물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지만 폭행 영상을 보더니 저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술에 취해 실수한 것뿐이고 폭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경찰 말대로 제가 정말 처벌을 받게 될까요? 며칠 후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 봐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상담 보내주셨는데요. 폭행을 가한 친구들은 폭행죄로 좀 처벌을 받게 되겠죠, 변호사님?
네, 그 네. 이제 친구들의 행위 자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되기 네, 때문에 네, 네. 이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네. 사안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이 다중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면 네. 될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폭처법상 공동 폭행으로 인정돼서 그 양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상담자님께서는 폭행 행위에는 가담을 하지 않고 카메라로 찍기만 했고 약간의 욕설을 하긴 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약간 뭐 방조죄 느낌이 약간 좀 있어 보이는데 네. 폭행죄하고 폭행방조죄의 좀 정확한 정의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고, 폭행 방조죄는 폭행을 저지르는 정범에 대해서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원조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제 방조는 이제 정신적 방조라든가 물질적 방조 모두 가능하게 되는데,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변에서 이제 촬영을 하거나 이런 행위 자체가 이제 폭행을 복돋우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방조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폭행을 방관한 상담자에게는 폭행 방조죄가 성립될까요? 아니면 폭행죄가 성립이 될까요? 예, 사안의 경우에는 상담자는 이제 친구들이 남성을 폭행했는데도 전혀 말리지 아니하였고 욕설을 하면서 이제 폭행 장면을 촬영했다는 점에서 이제 폭행 방조죄는 이제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폭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라든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기능적 행위 지배, 그러니까 이 예. 행위를 이제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들은 이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폭행죄까지 공동으로 인정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좀 사실관계를 좀 네. 들여다보기는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안만 봤을 때는 상담자님께서 보내주는 상담 내용만 봤을 때는 방조죄 쪽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다라는 부분에 변호사님 얘기해 주셨고, 그 밖에 만약에 상담자님한테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이 좀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상담자가 피해자에게 이제 욕설을 하셨다라고 네. 하셨는데, 이는 이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모욕죄 자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한 이제 처벌되지는 않는 특정한 특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좀 취업이 좀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취업 관련된 부분에서 만약에 이 사건 통해서 좀 처벌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취업 활동 등에 좀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아무래도 일반 기관에서는 네. 전과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될 때 이제 전과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고, 전과의 기록을 이제 요구해서 전과가 확인되면은 아무래도 취업에 제한이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교육기관의 어떤 성범죄 전과를 네. 이렇게 해본다거나 이런 거 말고는 일반적으로 일반 전과들은 좀 네, 알 수는 검색할 수 없죠. 없습니다. 개인 정보이기 네. 때문에 할 수가 없죠. 하루빨리 좀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합의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좀 유념하는 게 좋을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로서 예. 합의를 하게 되면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통상 실무에서 폭행죄를 합의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이제 피해 회복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적절한 이제 피해 보상금도 지급을 하셔야지 이제 합의가 아마 성사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폭행죄는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많아가지고 이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좀 진심 어린 사죄라든가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하시는 것이 합의를 하는데 좀 더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좀 시비 붙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더러 네. 이제 젊은 친구들 중엔 더 많은데 이런 경우에 폭행으로 좀 고소당하는 경우에 좀 어떻게 예상치 않게 누구랑 좀 시비 붙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네, 그 최대한 이제 적절하게 대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쌍방 폭행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네. 종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길에서 혹시라도 시비가 붙게 된다면은 재빨리 그냥 상황을 피하셔가지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피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아, 네, 피하거나 뭐 경찰에 뭐 신고를 한다거나 네, 네. 그러면 좀 이렇게 완화가 될까요? 예, 아, 아무래도 이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실 수가 네, 있을 것 네. 같고, 혹은 이제 타인들에게 도움을 네. 요청하셔가지고 일단은 이제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시지 그런 않을까 분들이 있어요. 싶습니다. 이렇게 막 영상 찍고 네. 그 영상 찍는 건 좀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긴 예, 한데 맞습니다. 그래도 증거를 남겨야 되지 체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 이제 당사자가 아니라면은 그 이제 일방적인 공공 시비를 가리기 예. 위해서 누군가 한 명이 체증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 예, 사건 당사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예. 오히려 이제 체증이라든가 카메라를 꺼내고 하는 것 예, 자체가 이제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행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음. 신중하게 활동하시는 것이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황용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상담자님께서 좀 문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메일 상담으로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볼까요? 어린 시절부터 파충류, 절지동물 등을 좋아했던 저는 꼭 키우고 싶었던 사막태생의 전갈이 있었는데요. 성인이 되자마자 불법적인 경로로 전갈을 구입해 스카너라는 이름도 붙어주며 5년 넘게 몰래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케이스를 갈아주던 중 전갈이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같은 층에 살고 있던 꼬마 아이가 스카너를 만질 뻔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아이의 부모가 이를 저지하면서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아이의 부모가 스카너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바람에 저는 그러니까 저 스카너죠. 스카너가 맹독성이면서 불법적인 경로로 데려왔다는 사실까지 모두 말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이 사실을 안 아이의 부모는 경찰에 그 즉시 신고를 했고 전갈을 압수당하고 말았습니다. 제게 추가적인 처벌이 내려질 거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처벌을 받는 것도 두렵지만 스카너가 살처분 당하게 될 거라는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스카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이게 반려묘, 반려견이 아니라 반려전갈 이런 사안인데요. 반입이 우리나라에서 좀 금지된 맹독성 전갈이라고 했는데 해외에서는 곤충 등과 같은 좀 생물을 불법적으로 데려올 경우에 어떤 죄목이 좀 적용 가능할까요? 네, 그 이제 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제 관세법상 맹독성 전갈은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를 위반하게 되면은 맹독성 전갈을 밀반입하면은 통고 처분 등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참고로 곤충산업법에 의해서 유해한 곤충을 유통 및 판매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반입된 생물을 경찰에 압수당하면 종을 가리지 않고 모두 살처분되나요? 그 이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경우 등 예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처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곤충산업법 제10조 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곤충 사육 및 유통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와 생태 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을 제한하거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서 이제 폐기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담자의 가족과 똑같은 이 반려전갈입니다. 네. 이 반려전갈을 살려가지고 좀 해외로 다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이제 사실상 이제 맹독성 전갈로 이제 예. 사람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제 살려서 내보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해당 전갈이 멸종 위기종으로 희귀종에 해당해서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살려서 이제 해외로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담자가 전갈을 밀수해 온 것을 좀 자진 신고했었다면, 자진 신고했다면 좀 조금은 좀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벼워질까요? 그 이제 전갈 밀수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네네. 이제 맹독성 전갈이라고 하면은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압수당하고 이제 별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좀 면할 수는 네네. 있는 거네요. 네. 그렇군요. 만약에 전갈이 아니라 뭐 어쨌든 멸종 위기에 처한 해외의 천연기념물이었다면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질 네. 수 있었을까요? 그 멸종 위기에 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경우에는 네. 이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이제 야생생물법이라고 하는데 제9조 1항에 의해서 취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천연기념물의 경우에 이제 개인 간 거래하는 것은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저희 그 주변 분들이 전갈이나 거미 등 좀 맹독성 생물은 좀 기르기만 해도 주변 사람들 좀 위협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불법이 아니더라도 이런 생물을 좀 기르는 것 신고한다면 좀 법적인 처벌 받을까요? 그 이제 맹독성 생물을 기른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다만 맹독성 생물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생명이라든가 신체에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상 부주의를 통해 가지고 과실치사상으로 이제 다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방법대로 상담자님 좀 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좀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황용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